XSFM입니다. I, D, W, K. 반드시 필요하지만 즐겁지는 않은 일, 누군가는 꼭 해야 하지.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주인공 프랜시스 프랭크 언더우드 하원 의원이 자동차 사고로 고통받던 개를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 했던 말입니다. 정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의 연속이지요. 2017년 3월에 시사 아카데미에서는 극이 이야기하는 언론이 이야기하는 실제 정치보다 더 사실적인 정치 이야기를 구경해보고 있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서울이 아니라 많은 도시에서도 뜻깊은 날을 기념해서 뜻깊은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와중에 이 봄나들이로 집회 잘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어도 방송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15번째 시간, 실제로는 2017년 3월 3일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의 인사드립니다. 윤세민 기자가 변함없이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모르는 드라마에 대해서 따라오느라 개고생 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윤세민은 도깨비 얘기하라면 할 말이 많은데. 그러게요. 네. 오늘은 더 합니다. 오늘의 작품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시는. 다만 이제 저는 재작년에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왕좌의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하고는 좀 다른 마음가짐인 게, 그때는 가장 핫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좀 지나갔죠. 그쵸. 예, 네. 그래서 해석본도 많이 나오고 평론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팬들도 많고, 사실 웨스트윙 같은 작품은 번역이 끝났다, 한국말로. 잉여들이 번역을 다 했다. 그거는 이미 인프라가 깨부졌다는 얘기거든요. 매니아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해석이 다 끝난 작품인데 왜?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걸 방송에 올릴 수 있는 날을 좀 기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평론가나 드라마 매니아들이 평가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해석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빨리 진행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 영어,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 케어 아임닭,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공신보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XSFM입니다. 공신보감은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광고와 생활. 김상조 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파스티체리아의 주문량을 다 처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 많은 빵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배송 과정에 실수가 있어서 네. 뭐 상품이 누락됐거나 이 시점에서 이제 그 판매 위탁 업체의 사장이 되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생산자를 이해합니다만, 소비자는 빈 박스를 받으면 우울하죠. 그쵸. 소비자는 그때 이해를 하기가 힘들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잘하실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재주문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다 쳐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라파스티체리아의 장인 분해, 네. 아내 분해, 네. 지인 분을 알바로 고용하여 네.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나셨어요. 그동안에 이런 관심을 못 받으시다 보니까 너무 신나서 이제 사람도 채용하고 네. 신제품을 내네요. 네.
이분은 망했어요, 이제. 이분이. 다짜고짜. 너무 성급하다. 무슨 3주일 만에 신난다고 신제품을 내십니까? 이분이. 망했다고 말한 게 더 성급하죠. 그런가? 이분이 망하게 되면 여러분 탓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흥분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네. 이제 곧 화이트데이다. 네. 이러면서 달콤한 빵을 준비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별로 안 단 게 특색이라고 광고를 한 지 2주 만에 저희를 욕보이시며 달달한 걸 내놓으셨어요. 아예 반죽 자체에 초콜릿칩을 넣었대요. 그렇습니다. 네. 물이 들어오니까 10억짜리 요트를 사신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물이 많이 들어왔잖아. 그래서 1000명은 타야지. 네, 빵 이름 쇼콜라또고요. 네. 초코칩이 박혀 있고 겉면에 카라멜 코팅으로 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달착지근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공정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평소에 팔고 있던 빤도르나 빠네토네 보다 유통기한이 조금 짧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분이 있다 보니까 벌레도 꼬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당 자체가 좀 수분을 머금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변질되기가 쉽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빵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딱 2번만 발송하도록 주문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네.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이렇게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옛날에 그 노건 간장게장 주문하실 때 그런 식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 현재 저희 스튜디오 바깥에 있는 탁자에 빠네토네와 빤도르가 다 있습니다. 네. 마치 그 해외의 외국 블로거가 맥도날드 빅맥을 앞에 두고 얼마 만에 썩는가 실험하듯이. 네. 지금 저희 탁자 위에서 한 달째 지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빠네토네 지금 한 달째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 줌씩 또 뜯어서 먹어보고. 네. 유통기한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주일이고요. 네. 소비기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직 먹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조 기술행정관이었습니다. 학구적인 정치 탐방 시사 아카데미 인간에게는 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마틴 스콜세지에게는 영화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네. 네. 하필 이것도 안 본 영화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 게 있어 뭐예요? 본 게 뭐예요? 아니, 본다 하고 공격적이다. 못 본 영화. 너의 이름은 봤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뭐 안 봤어요. 초딩들 자. 울컥했어. 어제에 이어서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나오셨는데요. 네. 어제 이제 에런 소킨의 작품 드라마를 다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뭐 정치 드라마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했더니 마틴 스콜세지가 나왔어요. 네. 네. 약간 이상할 수 있거든요. 에런 소킨, 어제 다뤘던 에런 소킨의 웨스팅이야 뭐 드라마로서 뭐 이제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에미상을 뭐 4년 연속 수상하기도 하고 네. 워낙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 갱스 오브 뉴욕과 이제 드라마 최근에 이제 종영이 되긴 했는데 보드 오브 엠파이어를 정치 드라마로 분류할 수 있느냐 네. 자체도 약간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건 그냥 갱스터 드라마, 갱스터 영화 아니었어?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마틴 스콜세지의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이제 카메론 디아즈가 나오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이제 나오는데 네. 물론 뭐 연기력들 충출하고 뭐 마틴 스콜세지야 뭐 거장 중에 거장 아닙니까? 그걸 정치 영화로 볼 수 있냐? 저도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봤어요. 네. 와, 이거 잘 만든 갱스터 영화구나. 그리고 그렇죠. 뭐 디카프리오가 저런 약간 연기를 했었나? 뭐 다니엘 데이 루이스야 뭐 연기에서는 뭐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렇게 봤는데 제가 그 영화를 정치 영화로 재해석하게 된 거는 저도 고려대 명예교수인 이제 최상집 교수님이 이제 어떤 자리에서 이제 그 영화를 언급을 직접 하시면서 이 노 교수께서 네. 그 영화를 언급하면서 그게 정치를 미국 정치의 어떤 한 역사적 어떤 사실과 뭐를 굉장히 잘 다룬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미국 드라마 중에 이제 최근에 이건 이제 어쨌든 가장 최근에 나온 거니까 보드 오브 엠파이어 이제 마틴 스콜세지가 이제 제작에 참여한 네.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다루기 전에 사실은 보드 오브 엠파이어 이전에 이제 마틴 스콜세지가 영화로 만들었던 갱스 오브 뉴욕. 그러니까 둘은 거의 쌍둥이와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보드워크 엠파이어, 마틴 스콜세지, 터렌스 윈터, 마크 월버그, 레버리지 엔터테인먼트, 클로시스트 투 더 홀 프로덕션, 시켈리아 프로덕션, 콜드프론트 프로덕션, HBO, 2010년부터 2014년. 갱즈 오브 뉴욕, 마틴 스콜세지, 알베르토 그리말디 프로덕션, 미라맥스 필름즈, 2002년. 저는 보드워크 엠파이어라는 드라마를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보기도 했지만 이걸 뭐 딱 부제를 붙이자면 갱스 오브 아틀란타. 이렇게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갱스 오브 뉴욕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네.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이제 미국으로 막 이민을 어마어마하게 온 거잖아요.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일자리가 없죠. 네. 결국은 이제 날품팔이를 하거나 이제 조폭, 스스로 이제 갱스터, 갱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고, 네. 그 사이에 이제 기존에 있던 갱들과 폭력, 강쟁이 일어나고, 디카프리오의 아버지가 이제 그 과정에서 죽죠. 조폭의 보스였는데, 갱의 보스였는데, 어쨌든 상대편 갱과 대혈전을 벌이다가 죽습니다. 네. 네. 디카프리오가 복수를 하러 오는 거죠. 네. 네, 복수를 하러 와서 그 갱 조직에 잠입해서 뭔가를 하다가 다시 이제 아일랜드계 맨날 이제 탄압받던 이 갱들에게 두들겨 맞고 탄압받던 아일랜드계 이제 이민자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맞서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대부 시리즈 이후로 미국의 범죄나 액션 영화에 매우 즐겨 쓰이는 소재가 됐죠. 이민자 사회에 네. 피를 빨아먹고 사는 집단들. 그렇죠. 예. 네. 이 사람이 다룬 작품들 중에서는 굿펠라즈, 좋은 친구들과 갱즈 오브 뉴욕 정도.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의 정당 정치의 원형을 보여준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요? 네.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알게 된 건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원형이 뭐냐. 특히 이제 나라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현대 미국 정치에서는 미국의 정당의 원형이 바로 그 갱 조직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파티가 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는 끊임없이 자기 다른 영화 작품에서도 물어봅니다. 계속 미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마틴 스콜세지라는 이 감독의 굉장한 주제 의식 같아요. 택시 드라이버에서 그렇죠. 택시 드라이버부터 예.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국가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폭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인가. 마틴 스콜세지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주인공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이민자들이 막 대거하는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네. 갱을 만드는데 이 갱들이 처음에 이제 이민자가 계속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야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취업도 시켜주고요. 뭐가 집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 그것도 돌봐주고 이런 거죠. 네. 이거를 현대 미국 정치를 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리냐면 그걸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머신. 우리 기계라고 번역해도 되긴 하는데 기계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머신이라고 해요. 머신. 뭐냐면 미국 정당의 원형 조직입니다. 머신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민자든 동네에 누가 오면 이 머신의 보스가 있거든요. 이 보스를 만나러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일자리도 구해주고 뭐도 해주고 안착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대신 뭐를 받는 거냐? 표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표를 받아서 그걸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머신의 보스들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 머신의 보스들이 정치인이 될 만한 정치적 대표자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겁니다. 이 머신들이 연합해서 정치인을 시장도 만들어내고 뭐 국회의원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주민 사회 유지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꼭 이게 이민자들만의 머신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디 가면 이제 그냥 도시에도 있는 거고 전형적인 이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이걸 머신이라고 합니다. 지역 조직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갱과 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또는 갱들이 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네. 도시들은. 네. 이 갱스 오브 뉴욕은 뭐냐면 보면 이제 그 다니엘 데이리우스가 영화에 본 다니엘 데이리우스가 이끄는 이제 폭력 조직이 있어요. 갱스터가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과 이제 폭력을 휘두르죠. 네. 아주 멋있는 의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일랜드계의 이민자들을 데리고 맞서는데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무력으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근데 그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카메론 디아즈가 그때 뭐를 만드냐? 딸은 이제 혼자 독고다이로 뛰는 어떤 이제 싸움을 잘하는 폭력배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을 시의원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머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표를 몰아오죠.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의 표를 모아서 그 사람을 시의원을 만들어요. 갱스터와 그렇게 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이거 야인 시대 아닌가요? 국회의원이 나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장면 뭐가 나오냐면 그 스쳐가는 장면들인데 선거를 하잖아요. 그럼 투표용지를 막 자기들이 막 만들어서 찍어내요. 실제 미국은 정당이 투표용지를 찍습니다. 네. 네, 선관위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선관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된 선거관리 기구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좀 독특한 거예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거의 뭐 중립성 뭐 이런 거 워낙 많아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된 조직인데 어쨌든 거기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머신이라는 제가 얘기하는 그 독특한 미국 정당 정치, 정당의 원형이 됐던 그 조직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머신은 갱스터 조직일 때도 있고 부패와 엽관의 상징입니다. 엽관, 즉 그 관직을 매매하는 거죠. 네. 돈을 주고 관직을 매매하는 거. 이 머신의 보스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실세들이에요. 지역 정치에. 굉장히 나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갱스 오브 뉴욕에서처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끄는 아일랜드 이민계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도 정치적으로 대표받지 않고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력 또는 민주주의적 대표성을 획득하는 조직이기도 했던 거죠. 네. 나중에 미국 정당이 이제 뭐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게 1960년대까지 머신이 살아 있었어요. 최초의 조직은 그런 식으로 그렇죠. 구성이 되었다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중반까지 1960년대까지 미국 정치에 살아 있었다고 해요. 그거에 장단점이 있죠. 부패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부패의 온상이기도 하잖아요. 관직을 매매하기도 하니까 돈도 받고.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밑바닥 하층,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이나 사회의 문제들, 겪는 문제들을 정치에 투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영화를 똑같이 봤는데 이제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중요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징병 거부 폭동이에요. 네. 예. 그게 군대를 그냥 안 가려고도 하지만 정말이지 징병 안 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때 뭐 500달러? 300달러? 그 정도 돈을 내면 군역을 면제를 해주기로 했던 거예요. 미국이 조선이 하던 걸 한 거예요. 그때는 물가상 되게 비싼 돈이었잖아요. 그렇겠죠. 그게 그래서 이 징병제는 신분차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킨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군대 안 가겠다고 폭동을 일으켜? 군대를 상대로? 실제로 군대로 제압을 하거든요. 그렇죠. 군대를 제압해버려요? 군대로 제압을 해요. 사람들을. 군대로 제압을. 화가 난 시민들을. 네네. 예. 그 과정을 결국 이름이 암스테르담이죠? 예. 네. 성은 기억이 안 나요. 상대편과 싸우면서 점점 시민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네. 예. 영화 말미에 딱 엔딩이 묘한 거예요. 엔딩이 디카프리오와 카메론 디아즈가 언덕에서 황량한 언덕에서 딱 있는데 그게 이제 유투의 음악이 딱 흐르면서 이제 현대 뉴욕 도시 마천루의 뉴욕 도시로 딱 변하는 이걸로 이제 그 영화 엔딩인데 네. 그게 굉장히 생각하고 보면 마틴 스코세지가 뭘 얘기하고 싶었는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장면입니다. 네. 이후에 별에서 온 그대가 그렇죠. 그 장면과 관련해서 표절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죠. 그랬어요? 네. 별에서 온 그대 인아웃로 영상이 조선시대 배경이 똑같은 자리가 이제 서울시, 그러니까 대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시퀀스를 가져온 거군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뼈다귀 던지는 것처럼. 가져왔다고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네. 자, 그러면 이제 갱스 오브 뉴욕을 그렇게 해석했다면 보드 오브 엠파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니까 넘어와 보겠습니다. 역시 마틴 스콜세지가 이제 총제작을 했는데 그럼 보드 오브 엠파이어는 뭐냐? 갱스 오브 아틀란타인 겁니다. 애틀랜틱 시티죠. 뉴저지 근방에 그렇죠. 있는. 네, 애틀랜틱 시티. 네. 거기에 머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갱스 오브 뉴욕에서 했던 머신의 보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보드 오브 엠파이어 1신을 딱 볼 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인공이 주정부 애틀랜틱 시티의 시의 회계사입니다. 주정부 회계사예요. 네. 즉 공직자예요. 네. 그러니까 관료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일은 사기예요. 갱스터 보스 같은 거기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선호에 대해서는 안 나오나 보네요. 그 사람이 주정부 회계사가 왜 처음에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초선 직업이 공식적인 주정부 회계사인데 뒤에서 하는 거는 폭력 조직의
보스 같은 거예요. 금주법 시대니까 이제 수를 밀매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 사람이랑 맨날 회의하는 사람들은 주에 뭐 경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인공이 그 머신의 보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직은 겉으로는 이 사람 무슨 지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냥 주에 어떤 관직을 하나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는 이 사람은 머신의 보스로서 표를 다 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쥐장도 만들고 경찰청장도 안 치고 뭐하고 다 하는 겁니다. 실제 그 사람이 공직이 무엇이든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머신의 보스들은 공직을 맡지 않는 것이 거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패의 온상이니까 공직을 맡을 수 없어요. 이 얘기하고 이제 맞물려서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미국 말로 하면 I run this town. run this town이? 네. 그러니까 이 동네를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경영한다 그래야 되나요? 물론 이런 비슷한 말을 한국의 90년대, 2000년대의 갱스터 영화에서도 범죄 영화에서도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영화는 범죄 영화라기보단 조폭 영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봐야 기껏해야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건 도박장과 한국에서는 도박장과 나이트밖에 없잖아요. 학교였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감이 안 오는데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1950년대, 60년대. 큰 거리에서 힘을 쓰고 다니던 사람이 국회에도 들어가던 시절. 네. 예. 근데 한국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보더크 엠파이어나 갱스 오브 뉴욕의 배경도 좀, 다르죠. 맞아요. 근데 이게 한국하고 잘 비교해 주셨는데, 50년대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가 무슨 뭐 임화순이, 뭐 이정재니, 김두한이 시절 뭐 이렇게 얘기해도 기껏해야 골목거리 정도, 종로바닥,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른 겁니다. 여기 머신이라는 건 그냥 조폭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종로는 조선의 심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죠. 면적을 봐야 돼요. 뉴저지나 아틀랜틱 시티 전체 뭐 여기는 배경이 몇 개잖아요. 시카고, 뭐 워싱턴 D.C. 그렇죠. 여기는 전체. 주나 시를 경영하는 겁니다. 네. 종로 1가에서 5가까지는 빨리 뛰면 15분이면 주파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사람 없을 때는 스티븐 부세미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스티븐 부세미예요? 예,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뭐 기가 막힌 조연이죠. 네. 대단한 연기력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머신의 보스로서 어떻게 애틀랜틱 시티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가를 시즌 내내 다음 시즌까지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 사람 머신의 보스면 되게 무서울 것 같네요. 회개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뭐 겉으로는 뭐 굉장히 또 따뜻한 면도 보여주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네. 거기 보면 먼저 어떤 미혼모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사람을 그 사람 찾아가라. 네.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정당의 지역위원회 또는 지구당이 하던 일인 거죠. 대부 원에 시작하고도 비슷하네요. 그럴 수 있어요. 대부 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미국은 이게 완전히 그 정당과 정치 권력과 정부, 행정까지 연결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60년대까지 쭉 오거든요. 머신이. 근데 머신 조직이 언제부터 무너지냐면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의 발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매스미디어의 발달, 기존에 이렇게 구성됐던 머신에 들어와 있지 않던 사람들 누굴까요? 미국에서. 흑인들. 유색인종. 흑인들이 투표권을 쟁취하면서 기존 머신 조직은 그들하고는 아닌 거잖아요. 네. 백인들이 당연히 있었고 흑인들은 뭐 완전 차별의 대상이었을 거니까. 근데 흑인들이 투표권을 저희가 알린스키와 민주주의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투표권을 쟁취하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전쟁 반대니 뭐니 이런 게 등장하면서 정치적 파워가 새로운 파워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들하고 머신 조직들하고 1950년대 60년대에 미국 각 도시에서 엄청난 혈투를 벌입니다. 아, 진짜요? 네. 히피들하고도요? 그렇죠. 정치적인 혈투를 벌여요. 여기에 이제 노동조합. 그러니까 기존에는 미국의 지역 정치는 이 머신과 노동조합이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흑인과 뭐 예를 들면 이제 리버럴, 뭐 반전운동, 리버럴, 흑인 새롭게 등장하는 또 매스미디어의 등장. 네. 그러니까 여기가 새로운 정치 권력이 등장하면서 이 셋이 엄청난 혈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알린스키 방송할 때 잠깐 들었지만 60년대에 예를 들면은 흑인들이 투표권을 얻고 미국 민당의 천년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미국 민당의 암흑기가 열렸다. 네. 이게 뭐냐면 그 과정에서 미국 민당의 머신 조직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다 패배했어요. 그러면서 머신이 사라집니다. 왜? 머신은 사실 부패 조직이니까. 관직을 매매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돈을 벌어들이고 그걸로 일자리를 나눠주고 이런 거지만 그게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지역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전통적인 미국 민주당에.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힘을 못 써요. 각 지역의 사채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도 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부정적 효과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조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머신은 부패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모두가 줄을 대긴 했다. 할 수도 그렇지. 있었다. 네. 그러니까 백이 없는 사람도 가서 할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 순간부터는 뭐랄까요? 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중산층 중심의 정치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주식을 다량으로 사고 팔거나 거기에 중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즉 월스트리트가 네. 지역 토호들을 대체하기 시작한 상황.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듣다가 가끔 이제 영혼 없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방송을 뭐 1000만 시간 진행하다 보면. 네. 그래서 저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하고 스티브 부세미하고 동갑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말 확 깼거든요. 그거 알고 나서. 57년생이세요, 둘 다. 네. 윤수아 선배님보다 한 살 많아. 아니, 그런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승부조작에 의해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픽서. 네. 미국 말이죠. 네. 예. 이 픽서라는 말은 머신에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픽서가 상황을 어떻게 픽스해주냐면 밑에서 없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도 좋고 돈이 있는 사람도 좋고 돈이 없는 사람도 좋아요.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이 발휘돼야 자기 송사가 해결될 것 같은 사람들이 조직의 보스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보고 이 송사는 해결해줄 만하다. 네. 그러면 그걸 해결해주는 게 픽서예요. 그래서 픽서는 정치인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와전돼서 스포츠 도박 용어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더워크 엠파이어 중간에 보면 그러면 이제 지역마다 그런 보스들이 있잖아요. 네. 머신의 그 보스라는 게 머신의 대장을 얘기하는 용어인 거예요. 네. 보스. 나중에는 이게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 이런 말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긴 해요. 보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각 지역에 또 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애틀랜틱 시티고 딴데 이 보스들이 어디서 만나냐? 민주당 전당대회장 뭐 이런 데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협의하냐? 이번에 대통령 누구로 하지? 이런 거를 협의하는 겁니다. 범죄 재구성에서 보면 결혼식장에서 만나는데. 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만나서. 어떤 음악 장르는 또 시상식에서 만나기도 하죠. 우리 표 얼마만큼씩 있고. 누구누구 괜찮은데. 그래서 그 장면 굉장히 묘한데 보더워크 엠파이어 이 보스들 지역 각 서로 다른 지역의 보스끼리 만나서 한쪽은 이제 스티븐 부셈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누구로 할지 그러면 우리가 주고받아야 뭐 도로를 어떻게 이 사이에 깔고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협의하는 겁니다. 이 드라마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정치의 역사 그리고 이게 현대에 와서 그럼 뭘로 대체됐을까? 아까 이제 지적했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월스트리트나 기업 이게 이제 한국도 사실 그렇게 보면 좀 다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 그게 옛날에 한국으로 보면 제가 이런 거예요. 2000년대 초중반에 한국에서 정치에서 가장 문제시됐던 조직이 바로 지구당입니다. 네. 지구당. 그러니까 네. 당시 이제 열린우당이 막 출연하면서 때 지구당이 부패의 온상이고 뭐 이런 거 막 지적하면서 지구당을 다 폐지했어요. 그때 그게 정치개혁이라고. 네. 정치자금법 뭐 개혁도 하고 하면서 지구당을 다 폐지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한국의 정치학자들이 분석하기에는 그 이후에 오히려 지역 정치라는 거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때는 지역에서 뭐 억울한 일 닿으면 거기에 집권하는 지구당 가가지고 지구당 위원장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고 뭐 물론 뇌물도 오갔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걸 뭐가 대체했냐. 매스미디어나 주류 언론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각종 이런 단체들 이런 기업. 데가 기업 이런 데가 대체한 거 아니냐. 비율상 반드시 존재하는 정도 수준의 부패를 뿌리 뽑고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비율은 줄지도 않고 중앙으로 다 모였다라는 말씀을.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는 정치가 우리 읍내에 있는 정치였던 거네요. 좋은 시도였던 거예요. 읍내에서 지금 가장 비슷하게 남아있는 게 농협이에요. 네. 그쪽의 조합장들이 지역을 감옥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거를 가끔가다 해결해주기도 하고. 네. 하지만 부패 수위가 매우 높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지구당도 없애고 기존에 어차피 이제 지자체를 시스템을 엉성하지만 만들어는 놨으니까 이걸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으나
집권 세력 중에 그 누구도 이거를 정확히 드라이브를 해나갈 비전을 제시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위원회, 이젠 지역위원회죠. 그쪽에 남아있고 여기에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해보겠다라고 시의원, 군의원 나오는 사람들 하나같이 국회에 모여있는 저 국회의원 앞으로 1열 정도로 숙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역 정치라는 게 그렇게 우리 현장 또는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읍내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냐. 기존에 한국에서 약간 이제 지금 야권이라고 얘기합시다.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보적 성향 또는 개혁적 성향의 조직들은 대부분 시민단체나 매스미디어 그리고 그건 최근에 2010년대 이후에는 SNS겠죠. 네. 이런 쪽에 포진하게 된 거고 밑바닥에 지역 정치는 없어졌잖아요. 그럼 네. 여기는 이제 그럼 뭐가 남은 거냐? 관변단체들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 누가 쥐고 있냐? 관변단체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새누리당이나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선거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묘한 게 왜 한국에선 가난한 사람들이 뭐 부자 정당을 찍을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존재를 배반하는 이런 얘기 가끔 하시는데. 시스템으로도 좀 봐야 된다. 네, 제가 그 이야기 자체를 완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볼 건 아니다. 그것이 의식의 존재를 배반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밑에 것이 없어지면서 뭐가 다른 걸 대체했는가. 혹여 그것이 한국판 머신들이 사라지게 한 과정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아까 보드워커 엠파이어와 갱스 오브 뉴욕에서 본 그 머신들이 60년대 사라지면서 미국 민주당의 암흑 시기가 열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혹여 그걸 대체할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그 지역의 머신들이 붕괴하고 나서 암흑기를 맞았다가 다시 그걸 회복하게 된 거는 소위 말하는 80년대 풀뿌리 운동으로 그 조직가들이 70년대 말부터 쭉 들어가면서 8, 90년대를 맞이해서거든요, 사실은. 네. 그 전까지는 사실 그걸 회복을 못한 거예요. 한국판 머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 모두 대출을 해둔 고리대금업자일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그게 정치 권력하고 한국은 이제 이 미국처럼 초기부터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이런 거는 한국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한국은 그게 일종의 지구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정치학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납부했던 그 지구당들이 생각보다 동네에서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갔는데 네. 수해가 났어요. 네. 문산이었어요. 2001년에 문산에서 수해가 나서 강물이 넘쳐가지고 할아버지 시신이 이제 방에 있는데 염을 마치고 난 직후인데 수해가 나서 아파트 8층에 저희가 갇혔습니다. 아파트 한 2층까지가 잠겼으니까. 네. 4박 5일인가를 거기에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뭐 카메라 오고, 할아버지랑? 공병대들이 네. 보트로 이제, 물이 다 도시가 잠겼으니까, 네. 공병대가 일사단 보트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 관을 내려가지고 군인들이 이제 수해난 데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뭐 카메라 오고 있는데 장례식장 갔을 때 큰일이잖아요. 그럼 장례식장에 누가 간장 먼저 오냐. 지금 아직도 기억나요. 자민련 지구당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제 그때 21살인가 2살이었는데 저한테 했더니 제 동생이 아마 휴가를 나왔을 텐데 군대에서 네. 내가 연락해 어디야 너 군대 당시 자민련 지구당인데 어디야 내가 거기 휴가 연장 신청 얘기할게. 네. 지금 생각하면 뭐 그것도 부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네. 그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한테 먼저 와서 손 내밀고 내가 뭔가 해줄게 하는 사람들이 지구당 위원장들이는 그걸 동네에서는. 또 지금 상황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절대로 그러니까 비교 안 될 정도로 쓸모없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고쳐나갈 가능성도 있고 희망은 있지만 네. 이런 문제가 지역에 있을 때 시의원들이 달려와요. 와서 해결해줄 힘이 세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지역 정치인분들을 만나봤을 때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한숨이나 쉬다가 돌아서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그거거든요.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 가끔 취재를 나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언제나 시의원, 그러니까 그 지자체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거는 서로 너무너무 슬프고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럼 저는 얘기를 해야죠. 힘이 있으셔야 되는데. 근데 어쩌다가 없느냐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10년도 더 떠들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비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잖아요. 이게 조성주 노동협력관이 나오셨을 때 언제나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때가 더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대로 돌아가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악화를 더 나쁜 악화로 대체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 국가에 거의 막 재난급으로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막 한기총을 해체시켰어. 네. 그래서 전국에 막 개신교 웬만한 교회들이 다 막 비었어.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거 아니야. 네. 그렇지. 다 신천지가 들어간 거야. 그렇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 그냥 교회가 있는 게 낫잖아. 한기총이 훨씬 낫잖아. 네. 정확한 대안이 없는 한. 대안이 없는 한. 약간의 부패를 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는 조직은요. 한 번에 뿌리를 뽑죠. 다시 자생을 못해요. 필요해도 못 데리고 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중이 싫어하는 느린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돼야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바꿨다간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정치에서 부패 담론이 늘 의외로 보수적인 결과, 부패 척결 담론이라는 게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보드워크 엠파이어 캔서브 뉴욕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연이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그거보다는 이제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작품은 아마도 네. 이제 요즘 가장 핫한 광고를. 네. 드라마인데 하우스 오브 카드인데요. 광고를 좀 듣고 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작품들을 다 봤는데도 이런 의미까지는 캐치를 못했네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미국사를 모르고 이제 어렸을 때 영화를 봤을 때는 네. 한국에서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깡패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저 나라도 저런 거 하는구만. 저 나라는 훨씬 심하네. 뭐 깡패가 슈퍼히어로가 되고 그래. 나라를 다 바꿔. 이런 근거가 있었고요.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Maestro pasticcere. La pasticceria. 출근 전에 빤도로 챙겨 먹고 나가니까 맛있고 속도 든든하니까 너무 좋던데. 그치?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빵이라 부대끼는 것도 없고 참 좋더라고. 이렇게 식탁 위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야? 그렇게 보관하는 거야. 이탈리아 전통 방식인 천연 발효로 만들어서 상온에둬야 더 맛있어. 방부제 들어간 거 아니야? 방부제는커녕 그은한 이스트도 안 쓴다고. 이탈리아에서도 파티에서나 올린다는 고급 음식을 매일 아침 먹을 수 있는 건 우리 동네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빵 같진 않아.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하나 인용을 해볼까요? 주간동화 983호 2015년 4월 13일자에 국제정치학 박사라는 황일도 기자라는 분의 글입니다. 제목은 하우스 오브 카드는 왜 망했나? 그게 망했어요? 망했어요? 기자는 뭔 말이든 하죠. 제가 주위에서 제발 보라고 했던 1위가 하우스 오브 카드였거든요. 한 달락만 보시죠. 지금 이제 올레 TV 같은데 IPTV에서 성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즘 나오고 있는 드라마에도 전혀 꿀리지 않는 실적을 내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웨스트윙을 얘기하면서 미국 지상파 드라마의 전성시대의 대표작 중 하나를 이야기했다면 하우스 오브 카드는 하우스 오브 카즈, 보 윌리먼, 데이빗 핀처와 케빈 스페이시 외, 미디어 라이츠 캐피털과 트리거 스트릿 프로덕션 외, 넷플릭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실로 새 시대의 문을 열어젖힌 작품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할까 말까 지금 투자한 거 다 까먹게 생겼네 하고 고민하고 있던 어떤 IT 기업을 나스닥 최고 가치의 기업으로 만들어준 넷플릭스 시대의 문을 연
그렇죠. 작품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마지막 단락만 좀 보겠습니다. 썩어가는 워싱턴 정치에 대한 풍자는 지지를 받지만 미 합중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은 차마 담아낼 수 없는 한계. 이는 결국 2015년 미국이 끌어안고 있는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아직 우리의 세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되뇌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대는 경고음은 이제 지겨울 정도다. 그리하여 하우스 오브 카드의 위기는 오늘 미국의 위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데칼코마니다.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더 많은 것을 놓치고 마는 또 다른 의미의 명백한 운명이다. 갈 길을 잃은 거인의 뒷모습이다. 요런 표현은요. 이거야말로 매우 명백한 조중동식 그 평가 방법입니다. 어떤 건가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잘 되면 망하고 있다고 표현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2015년 말은 조지 부시와 아들 부시와 참 다르게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레임덕이 오지 않는구나. 왜 그럴까를 사람들이 슬슬 궁금해하기 시작하던 때죠. 네. 예. 그러니까 오바마의 인기가 정점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네, 네. 예. 조중동은 이때 2015년만 해도 이런 팔자 좋은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입맛에 안 맞네 이런 헛소리를. 트럼프를 뭐라고 얘기해요? 저렇게 쓴 기자는 트럼프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거 지금 거인의 앞모습이야? 트럼프는? 아니죠. 트럼프도 잘 됐으니까 트럼프는 왜 망했나. 근데 저 진짜 가끔씩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신기해요. 옛날에 무한도전이 한창 사회적인 이야기 많이 할 때 그 트위터 같은 데서 보면은 전 국민 아무도 안 보는 무한도전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온 국민이 폐지를 바라는 무한도전. 근데 그 사람이 어딜 봐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온 국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이제 글에는 감히 쓰지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요즘은 쓰기도 합니다. 글을 워낙 못 쓰는 시대니까. 감히 글에는 못 쓰지만 본인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근거 중엔 이런 게 있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요. 정도. 윤세민이 정확한 비유를 해준 것이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한 가지만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초히트작이다. 그쵸. 하우스 오브 카드, 지금 UMC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웨스트윙 시절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MBC나 ABC나 이런 데 이제 주류 기존, 우리로 얘기하면 지상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KBS, MBC. 하여튼 그 미디어에서의 드라마 전성기의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그 다음은 명백하게 케이블로 넘어가죠. 하락기죠. 그 다음부터는 쇼타임, HBO.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킹 배드 한 데가 어디죠? 고등학교요. 네, 방송사 말이에요. AMC. 케이블의 전성기로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전성기랑은 단순히 시청률만이 아니라 작품성도 이미 주류 ABC나 MBC는 쫓아올 수 없는 글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이제 한국도 케이블 드라마들 케이블의 작품성이나 퀄리티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슬슬 TVN 드라마를 까기 시작하는 평론가들이 나와요. 예,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발전이 없는가 이런 소리를 해요. 지금 제일 발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소리죠. 네. 요즘 포켓몬고도 까고 있잖아요. 시간들 많아요. 그런데 UMC 말대로 케이블 다음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르는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웹드라마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굳이 얘기하려면? 왜냐면 이게 약간 한 시즌 통을 한 시즌을 통째로 웹에 그냥 공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방식도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넷플릭스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하우스 오브 카드 3시즌이 이번에 내일 떠 이러는 거예요.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내일 봐야 돼? 내일 1화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쵸. 네, 처음에 몰라서. 명백하게 니즈를 분석한 전략이잖아요. 네. 드라마 다운받아보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한국의 팟캐스트 개화기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남긴 유명한 한마디죠. 낙곰수는 방송 날짜가 언제냐. 황금 시간대에 박아달라. 스트리밍 시대의 문법을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도구죠. 하우스 오브 카드.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되게 많은 스포츠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자체 TV 채널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뭔가 시리즈를 만들면 5편씩 업데이트하고 다 넷플릭스에서 보고 배운 거죠. 저는 처음에 그 방식이 너무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우리가 웨스트윙을 다뤘지만 요즘은 사실 정치 드라마 하면은 이제 웨스트윙을 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고요. 조금 오래돼서요. 네.
벌써 10년, 종영한 지 10년이 넘은 드라마잖아요. 웨스트윙만 하더라도 2006년에 종영했으니까 10년이 넘은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요즘에 정치 드라마 하면 사실은 뭐 하우스 오브 카드를 1순위, 0순위로 꼽죠. 네. 한국에 이제 수사물 히트작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되게 슬픈 이야기죠. 아직도 경찰 오래 하신 분들은 수사반장 얘기밖에 할 게 없다. 네. 근데 최근에 수사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히트를 못 해가지고 제대로. 그 시그널 있잖아요. 아, 시그널 있구나, 시그널. 네. 연애하자라고. 그건 일단 그건 들어가야 돼요. 아, 참. 윈도우즈 같은 거예요. OS군요, 연애란. 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는 뭐 그 20대나 30대들은 하우스 오브 카드를 정치 드라마의 어떤 영순위로 꼽고 교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크게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웨스트윙과의 좀 차별성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둘이 지향하는 게 좀 다르다고 봐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웨스트윙의 판타지라면 하우스 오브 카드는 느와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보다는 웨스트윙은 오히려 현실 정치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면 하우스 오브 카드는 정치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 그쵸. 그러니까 권력욕 이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 제가 하우스 오브 카드를 개인적으로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 드라마만의 차별성이 뭘까를 했을 때 이거는 정치 드라마 중에서는 정치인 그 자체의 내면에 대해서 다룬 거는 아마 이 작품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카드는 정치라는 정치 세계를 다루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정치인 그 자체를 다루는 거죠. 정치인의 사랑이요? 정치인의 가질 수 있는 정치인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 미국 드라마라니까. 권력 또는 폭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파해내고자 하는 끊임없는 집착. 케빈 스페이시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네. 연기력이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케빈 스페이시가 중간중간에 보고 있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방백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막 뱉어요. 저는 이게 약간 중요한 게 같은 정치를 다룬 그 드라마들 중에서도 웨스팅조차도 그렇게 다루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웨스팅에서 제드 바틀렛이라는 우리가 어제 다룬 그 주인공 제드 바틀렛 대통령의 내면을 다루는 건 거기서 그 일어나는 사건과 어떤 그 임팩트들, 관계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 웨스팅에서 제드 바틀렛이 나의 내면이 지금 이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우스 오브 카드는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 내면의 방백을 이야기해주는 방법은 스테레오타입의 캐릭터한테 쓰이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어제 우리가 찰리신 씨에 하면서 무슨 얘기했더라? 그 못 말리는 얘기했죠. 못 말리는 얘기. 혹은 레슬리 닐슨 선생 주연의 영화들. 네. 그러니까 즉 코미디물 아니면 가끔 깜짝 놀래켜야 되는 공포물에서나 쓰던 죽은 도구죠. 스크린에서 찍은 건데 시청자를 보고 하는 방백. 너무 안 쓰던 걸 끄집어냈어요. 하우스 오브 카드는. 그러니까 다른 주인공들은 모르겠는데 정치인의 내면을 사실 탐구한 드라마는 저는 처음 본 거예요. 영화도 그런 영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인공들의 내면이 어떤 것인가, 정치의 속성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거에 대한 것이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의 어떤 정치를 공부하고 싶다 또는 정치를 배우고 싶다, 정치에 관련해서 더 알고 싶다. 그렇다면 웨스팅을 보시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직접 정치해봐야겠어. 내가 이런 마음이 드시면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시라. 그리고서 뭘 겪을래나 가면.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청년들이 사회를 가만히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들이 응당해야 되는 일이고 응당 보여줘야 되는 반응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실수처럼 느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사회에서 실제 사람들을 만나보고 겪은 기분 더러움은 알고 보면 시스템의 일부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예. 그건 타파할 수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 하우스 오브 카즈는 그 점을 되게 잘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하우스 오브 카즈가 비판을 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건 실제 미국 정치라 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하니까. 그렇지. 투표 없이 대통령이 되니까. 살인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건 거의 위기의 주부들이다. 예. 바람을 폈더니 죽었다. 상간남이 죽었다. 문제 해결. 이런 거 같은 그거를 두 가지 원인 정도로 꼽더군요. 이 작가인 마이클 돕스는 원래 작가가 아니라 정치인 출신입니다. 진짜요? 이제 나이가 많아요. 마가렛 대처 정부 하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권력 다툼에 밀려 쫓겨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일에 되게 한번 치를 떨어본 사람이었고 그 경험을 살려서 작품을 만든 건데 이 원작이 드라마가 되면서 팔리아먼트가 이제 미국 국회로 컨버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오류가 좀 있지 않나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탁월한 지점은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웨스트윙의 좀 아쉬운 지점은 어쨌든 웨스트윙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 정치에 일어나는 다양한 그 갈등들을 가지고 이제 미국 민주주의 그러니까 또는 사회, 정치 세계를 다룬다면 웨스트윙의 근데 아쉬운 점은 정치라는 것이 가지는 본질적 속성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권력이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한 힘을 다루는 거죠. 네. 정치의 본질은 위험한 힘. 그러니까 정치는 폭력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힘을 다루는 것에서 오는 다른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조율하고 버틸 것이냐가 정치의 오래된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것도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혹자들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너무 현실 비열한 정치 또는 현실 정치의 냉혹함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마키아벨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군주가 될 수 있다. 현대적인 정치로 얘기하면 그것이 정치인이다. 네.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측면을 웨스트윙은 많이 다루진 않아요. 물론 그걸 다루는 에피소드들도 있긴 하지만 그걸 그렇게 아주 그 심도 있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 웨스트윙은 기본적으로 그런 류의 환타지를 가지고 저 사람들은 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가치를 지향하고 좀 더 가치지향적일 거예요. 속셈은 없다. 그래서 아까 웨스트윙은 정치물이고 이 하우스 오브 카드는 느와르라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하우스 오브 카드는 뒤져보면 다 개놈들이에요. 근데 정치에는 느와르의 검은 면이 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웨스트윙 작품은 좀 덜 다룬다면 거의 다루지 않는다면 하우스 오브 카드는 그거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정치를 다룬 드라마들이 가끔 그걸 흉내낼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뭐 추적자니 뭐랄까 그 약간 범죄와 연결된 정치 드라마. 드라마 되게 많이 보시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그 여전히 좀 평면적으로 다뤄요. 어제 시간에 제가 패스티빙에서 질문 드렸던 거를 역으로 질문을 안 본 사람으로서 드리자면은 그렇게 되면 그 정치와 관련된 의제나 이슈들이 선악구도의 개념 속에 함몰되어 버리진 않나요? 근데 하우스 오브 카드의 특징은 선악구도라면 뭐 주인공이 악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주인공은 덱스터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덱스터는 개인만 죽이고 다니지. 기껏해야 한 주에 한 번. 하우스 오브 카드는 뭐 선악의 세계 자체가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냥 악의 약간 세계야. 그 안에서 권력의 속성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랄까요. 정치에는 원래 악이라는 OS가 깔려 있는 거야. 여기는 악마들이 뭘 하는 곳이야. 악마적 힘을 다루는 곳이야. 근데 그게 부정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정치의 속성 중에 부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치란 악마적 힘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우스 오브 카드의 주인공들은 굉장히 뭐랄까 비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뭐 푸틴조차도 하우스 오브 카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푸틴. 그거네요. 이게 나군. 그렇지. 내가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수상인데. 네. 웨스트윙이 스토리 모드라면은 하우스 오브 카드는 배틀넷인 거군요. 좋습니다. 스토리 모드는 평면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주어진 미션을 깨고 테란이 이기도록 하고 베넷은 피바다. 모두가 엄마 욕을 일삼는. 들어가자마자. 거기에다가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는 데이비 핀처 작품이지 않습니까? 데이비 핀처가 이제 연출을 하는데 데이비 핀처는 뭐 영상미에 있어서는 뭐 역시 월드 클래스 중에 클래스이기 때문에 압도적이죠.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그 속성을 영상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건 하우스 오브 카드는 정말 대단하다. 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아까 UMC도 지적했듯이 거기 일어나는 이제 정치적 갈등이나 이제 외교안보 이슈나 정책적 이슈들을 약간 좀 오히려 그걸 다루는 건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다. 평면적으로 다룬다. 정치인들이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그 작가가 그런 생각을 한 느낌, 감독이 그런 생각을 한 느낌이랄까요? 정치인들 쟤네들 자기 성질대로 하게 두면 이런 시궁창이 될 것이다. 현실적인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제 현실 정치에 비교해봐도 생각을 이렇게 깊게 하게 되는 게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만 해도
저 사람은 그냥 이중 스파이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 쫓겨난 사람으로 분한 박근혜의 킹메이커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던 이제 진보 언론인들이 이런 날이 올지 절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 뭐 여당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민주당으로 보더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사람은 처음에는 동교동계 딱지를 붙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친노였다가 지금 보니까 국민의당 가서 허구한 날 친노 욕하고 있네. 네. 그렇게 뒤죽박죽 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네.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경험을 했을까를 상상하는데 하우스 오브 카즈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20대 초중반 또는 30대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 저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그럴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고 좀 배워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치를 배우려는 사람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의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뭐 좀 시니컬하게 하면 네가 대통령이나 정당 대표나 예를 들면 그런 거가 아닌 이상에 이 드라마로 정치를 배운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 부패 정치인이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을 것 같다.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한테는 여기서 다루는 그 캐릭터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이 나오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로빈 라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매력적인 이제 캐릭터고, 로빈 라이트 역시 이 드라마에서는 케빈 스페이시 못지않게 정치적인 어떤 욕망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요. 네. 확실히 이 매력적인 캐릭터들 중에서는 프랭크 언더우드를 뛰어넘을 캐릭터는 없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저는 이런 그 대사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 카메라를 쳐다보면서도 많이 하고 이제 조성 소장이 정치를 하고 싶은 이제 사람들에게는 추천 안 한다. 라는 말씀을 했던 게 보통은 이 프랭크 언더우드의 대사들 때문이거든요. 오버레이티드라는 단어 되게 많이 써요. 과대평가돼 있다. 네. 그 과대평가돼 있다고 말하는 게 보통 민주주의 혹은 뭐 존 F 케네디 이런 말을 그 존 F 케네디에 대해서는 불경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미국 그 문화 콘텐츠의 전통인데 여지없이 깨버리죠. 존 F 케네디는 오버레이티드다. 왜? 총에 맞아 죽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과장돼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다. 미국에서 정치를 내가 앞으로 배워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동심을 많이 파괴하죠. 그렇죠. 동심 파괴용. 예. 이 드라마 자체가 이제 그 좀 특이한 거는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탁월한 어떤 그 분석을 하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은 부동산이다. 네. 그럼 진짜 명대사죠.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값이 다르다.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잘 다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극적인 장면도 많죠. 그러니까 어제 19금이잖아요. 그래요? 19금 아닌가요? 19금이죠. 왜냐면 그 거기서 케빈 스페이시가 갓 오브 워를 해요. 갓 오브 워를 19금 아닌 상태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괜찮다기보다는 예리하긴 해요. 성욕과 권력욕이 어떻게 사실은 오버랩되는가를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공 케빈 스페이시만 아니라 로빈 라이트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걸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데 섬뜩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장면들이 있죠. 왜 저래? 아까 이게 기괴하게 느껴지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에 대한 속성은 굉장히 잘. 저럴 리가 있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미에서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죠. 권력 근처에 안 가봤으니 그 정도까지 과한 욕심을 내볼 일이 있나. 별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과한 욕심을 내면 그걸 이제 사상 사람들은 X밥이라고 부르고. 그렇게까지 미쳐 돌아갈 경험을 해보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작가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미치는 경험을 또 누가 해보냐. 권력 이야기할 때는 성욕을 생각하고 성욕 이야기할 때는 권력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겠네요. 네. 오히려 저는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프랭크 언더우드 역을 하는 케빈 스페이시가 양성애자로 뭔가에게 끌리면서도 뭔가 포기해야 될 때 또는 뭔가에 확 끌릴 때 뭐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그 권력인데 권력을 표현하는 장면들이거든요. 로빈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주인공들도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금인데 그걸 이게 굉장히 잘 표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드라마는 마키아벨리식으로 얘기하면 마키아벨리가 정치에 이제 포르투나와 비루투라고 있는데 이제 포르투나는 뭐 행운, 운명처럼 뭔가 조건이 오는 거고 정치에서는 비루투, 그러니까 자기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
하려는 의지 같은 거죠. 권력 의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이 드라마는 거의 프랭크 언더우드와 이제 그 로빈 라이트 두 사람 클레어죠. 그러니까 클레어와 프랭크 언더우드의 어마어마한 비루트를 보여줍니다. 네. 어떤 상황도 돌파해낼 수 있다. 정치의 세계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도 돌파해내잖아요. 네. 그런 거의 그 묘사는 정말 기가 막히다. 비행기를 놓쳐도요? 그렇죠. 그건 본인이 돌파를 못 해내신 거고. 비행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정말이지 못 이길 상황에 대한 이긴 쪽 입장에서는 가장 통쾌한 역전 스토리는 한국 정치사에서는 김현희 사건이죠. 칼기? 네. 아. 예. 지금 생각해봐도 참 미스테리한 힘을 누군가가 발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그걸 포르투나라고 할지 비르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정리하면 압도적인 영상미와 네. 배우들의 무서울 만큼의 내면 연기 그리고 원작에서도 아마 그렇겠지만 이 드라마 자체에서도 말 그대로 권력의 속성에 대한 탁월한 분석 이게 곁들여진 작품이다. 그 권력의 속성에 대한 분석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내면 연기였겠군요. 그리고 이제 19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다룬 웨스팅은 19금이 아니거든요. 웨스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걸 다루기는 어렵죠. 예, 그 드라마는 그렇게 어려웠던 거고 뭐 여기는 뭐 권력과 정치의 속성에 대한 거는 정말 잘 다뤘다. 그렇죠. 스토리 모드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보면 당황스럽잖아요. 물론 그런 게임도 있어요. 프랭크 언더우드의 모델로서 이제 가장 유력하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인물은 우리가 이 조성주 코너에서 종종 언급하는 린든 B 존슨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대내 정책에서는 빈곤층과 유색인종을 많이 돌본 매우 탁월한 인물이었다고 하지만 베트남전 한 방으로 훅 가죠. 이 사람은 좀 막무가내식이었다. 생활 평가에 하면. 게다가 정치 광고에 있어서는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다. 디테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앞에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바람에 투표 없이 대통령이 됐다. 라는 점이 또 같죠. 예. 이 사람의 대통령 캠페인에서 가장 유명했던 장면은 1964년 재선 도전할 때 나왔던 데이지꽃을 들고 있는 소녀 광고예요. TV 광고인데 진짜 별거 없어요. 꼬마 아가씨가 데이지꽃을 들고 서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그냥 꽃밭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눈 쪽으로 카메라가 옮겨가요. 싹 옮겨가다가 갑자기 핵폭발이 일어나요. 네. 그 유명한 광고죠. 네. 아주 쉬운 메시지를 전한 거죠. 공화당이 당선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그게 메카시즘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광고죠? 예, 그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나온 건데, 얍삽하기 이를 데가 없어 보면서 진짜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세상에 잘했다. 아따, 얍삽하다. 예. 다만, 하우스 오브 카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그 동아일보 기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시청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1, 2시즌만큼의 성적은 못 내고 있다. 네. 그러면서 약간, 뭔가 조금 매너리즘이나 뭐 후반기 스파트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긴 한데 뭐 5시즌이 언제쯤 나오죠? 곧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한 3월 매년 한 3월 공개했던 것 같은데. 보통 예 우리나라 봄 이제 열리면은 그때쯤부터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뭐 지금 뭐 흥미진진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드 오브 엠파이어는 약간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뭐 우리 정치 현실의 근원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네. 약간 이제 이런 질문 던지는 거고. 웨스트윙은 우리가 딛고 있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 근데 하우스 오브 카드는 그거보다 이제 더 스트레이트로 더 나가서 인간과 정치는 무엇인가? 정치를 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정치의 속성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좀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네. 있기도 하다. 네. 이렇게 좀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좀 멀리서 들으시면. 네. 그냥 아저씨들 떠드는 영화 프로그램처럼 떠들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네. 네. 다시 한번 제작 의도를 설명드려야겠다. 이것도 나름 어려운 계획이다. 이렇게 드라마를 오래 바라보고 앉았는 정치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자주 나오는 출연자들과 비교해볼까요? 우리 은수미 차용인. 아유. 너무 바빠요. 뭐 못 봐요. 네. 네. 예. 개도 잘 못 보나 봐요. 초코보면 개 처음 본 것처럼 반가워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저게 개였어. 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가지게 되는 중요한 한계입니다. 네.
부족한 여가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드라마를 가지고 정치 얘기를 해주는 정치인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드라마를 보는 정치인이 없다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적해야 돼. 그 얘기인 거예요. 정치인과 잉여는 교집합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좁은 틈을 뚫고 조성주 소장이 콘텐츠를 준비해 온 거예요. 그 한국 드라마 잘 보시는 분 계신데. 누구? 저기 안 나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 저기 곧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 분. 네. 아, 네. 네. 전문가잖아요, 그분. 현빈 팬이라고. 혼밥 드시면서. 네. 네, 지금 또 엄청나게 늘어나셨겠네요. 그 교양이. 네. 원래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으면 장서를 다 꺼내거든요. 드라마는. 그렇겠죠. 도깨비 끝나고 첫 외출을 하신. 네. 근데 특이하게 안 그래도 그런 잉여 얘기하셨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저는 되게 또 인상적인 장면이 케빈 스페이시가 플레이스테이션 하는 장면이었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네. 플레이스테이션을 막 하는데 갓오브하고 킬존. 가급적 심각하게 쳐주긴. 그러네요. 네. 그거 되게 묘하게 느껴지는 장면이고요. 그것도 되게 위기와 뭔가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을 막 하면서 뭔가 거기서 또 사냥을 빡세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뭔가 내면에 뭐를 막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폭력성 같은 걸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순히 폭력성을 하면 이제 우리가 게임이 폭력성을 어떻게 한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르신 마인드죠. 네, 게임 메인으로서 전 동의할 수 없고요. 네. 그 느낌이 왜 묘했냐면 저 역시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 이렇게 약간 그 정치에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내면으로 힘들 때 PS 비타 플레이스테이션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울랑도 정리를 달라요. 하게 해준. 그때는 무슨 게임을 아까 하셨나요? 혼자 살면서 뭐 PS 비타를 들고 다니죠 했더니 어딜 가나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였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누워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 자세가 중요해요. 화장실 갈 때 할 수 있으니까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PS 비타는 알코올 솜을 들고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주 닦아야지. 더러워서 어떻게 남의 건 나 만지지도 않아. 예. 그 장면 되게 저는 굉장히 묘하게 느껴지는 장면. 그러니까 정치인을 이제 그렇게 잘 안 다루잖아요. 근데 실제 그럴 거라고요. 네. 저도 그냥 게이머의 입장에서 그 장면들을 해석을 해보면 1번은 우리가 이제 매스미디어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저 게임들은 스폰서다.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뭐 요즘 들어온다면 뭐 똑같이 잔인한 게임들 뭐 이블 위딘이나 뭐 요즘 레지던트 이블 이런 걸 하셨겠지. 네. 무서운 TPS들. 네네. 근데 이게 폭력성을 대변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신의진식 화법이고 스포츠 심리학에서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하기 전에 게임을 하는 선수들의 성적이나 심리 상태 같은 걸 분석을 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집중을 하는데 되게 유리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게이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공포 게임 같은 거 하죠. 네. 그러면 집중력이 극에 달해요. 뇌에 쓰지 않던 부분을 쓰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빠릿빠릿해지거든요. 예. 정치인들에게는 되게 필요한 자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의 고독감 같은 거를 표현해 주는 게, 그러니까 혼자 하잖아요. 프랭크 언더우드가 옆에 클레어랑 같이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장면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아내는 주요 협상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데 권력의 고독감 같은 거를 표현해. 그게 과거 같으면 다른 드라마에서는 보통은 정치의 그러니까 권력의 고독감이라는 걸 술을 마신다든지 고독감과 허무함을 다른 거를 통해서 푸는데 이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는 주인공이 프랭크 언더우드의 그 특이한 어떤 성욕과 게임과 뭐 다른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걸 되게 전형적으로 표현하면 보통 술이에요. 알코올로 전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화면에 굴려라 왕자님 괴혼 같은 게임이 흘러갔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커지는 건 우리 지구당. 네, 내가 굴러다니면 당원들이 막 들러붙는 거야, 제주도처럼. 왜, 스트레스를 푸는, 전통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의 대원칙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네. 정치를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내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공포감을 가지게 돼 있다. 아, 그러면 게임만 한 게 없죠. 저는 정치인들이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게 열심히 뇌를 쓸 경험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저는 설득력 있게 느껴진 거예요. 하우스카드를 보면서. 그래. 게임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건 되게 중요한 훈련이자 휴식이지. 이 드라마는 정치와 권력을 잘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프랭크 언더우드와 클레어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뭐 이제 방송이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19금이어가지고 약간 설명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탁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요런 당부였습니다. 정치를 하고자 하면 우리가 이제 군주론을 읽게 돼 있는데
마키아벨리즘을 오독해버린, 즉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진 마시라. 다만 저는 무슨 힙합과 관련해서 하우스 오브 카즈 같은 드라마가 있다. 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랩하려는 친구들한테 보라 그럴 것 같아요. 봐라. 당신 선배들이 겪은 일이다. 이 더러운 걸 하고 싶으면 하세요. 대신 알고 들어가세요. 네. 그 알실이 허구한 날 하는 얘기를 조성주 소장이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데입니다. 네. 네. 자꾸 소장이 입에 붙었네요. 네. 네, 그냥 그렇게 불러주세요. 네. 서울시 조성주 노동협력관 당당하게 직업인이 되신 네. 조성주 노동협력관과 다음 달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심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심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저는 이제 시즌 3, 4를 좀 슬슬 봐가지고 건너뛰면서 봐서 사실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우스 오브 카드의 경우에는. 하우카 때문에 넷플릭스 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죠. 처음에 국내 들어올 때. 네, 저는 하우카가 있으니까 넷플릭스를 질러라는 요구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하. 네, 안 본다니까 막 해도. 아니 뭐 한 석 달 쓰고 만다고 해도 돈값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몇 시즌 건너뛰는 바람에 제가 이걸 몰랐네요. 전년도에 이미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계획이 나왔네요. 네 번째 시즌이 2016년 3월에 시작이 됐는데 2016년 1월에 이미 발표한 바가 있군요. 다섯 번째 시즌이 올해 나오긴 나오고. 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보통 2월 아니면 3월이에요. 그리고 총괄 프로듀서가 사임했대네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듀서가 1시즌부터 4시즌까지 계속하던 프로듀서예요? 맞아요. 아. 네. 이번 주에 나왔던 거의 모든 이제 드라마물들은 보면서 아주 못 보던 사람들이 뒷목 잡을 만한 결론들이 참 많은데 많이 보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죠. 저래야지. 저래야 제맛이지. 로앤오더 같은 거 보다가 꼭 행복하게 안 끝나고 마지막에 피의자 친구가 피의자 죽이고 막 못 참고 막 그러면서 끝나잖아요. 로앤오더는 가끔씩 텔레비에서 하면 볼 때마다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추리물을 보면은 나름대로 추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 추리가 맞아도 재밌고 뭐 많은 경우 어긋나잖아요. 네. 어긋나면 내가 저 지점을 놓쳤구나 틀렸구나 하면서 재밌어하잖아요. 근데 로앤오더는 이렇게 한참 증거를 맞춰가다가 마지막에 전혀 엉뚱한 걸 가져가지고 사건이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서 되게 화나는 거예요. 그게요. 저는 진짜 이해해주고 싶은 게 22년째 드라마 만들고 있으면 뭐는 못 넣고 싶겠냐. 지겨워 죽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네 사람 사이에서 무슨 밀실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사람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추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결말은 사실은 어제 딴 사람이 독을 넣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혹은 뭐 미세먼지야. 네, 그런 식이니까. 그치만 짧게 치고 끝나는 이런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드라마들은 그렇게는 안 한다. 예. 시간 쓰는데 실망하시지는 않을 거다. 네. 네. 왜 또 그러냐? 저희들이 뭐 대선 관련된 기획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안 하게 되더라도 대선의 과정을 지켜보시는데 좀 즐겁지 않을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말꼬투리 잡는 언론의 이 대선 뉴스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당신이 믿던 그 어떤 진보적인 언론인도 다 실수하는 때니까 차라리 드라마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파일럿이 반응이 좋으면 네. 다시 한번 반응이 좋다면 네. 뭔가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해볼 겁니다.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다음 프로젝트는 뭐가 될까요?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뭐 나간 척 하세요. 예상 좀 해주세요. 다음에요? 뭐 크리미널 마인드 이런 걸로 볼까요? 수사물이 됐네. 네. 재밌는 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몇몇 언론사들이 기치를 올리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보도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어요. 네. 그 알실 전문인데 원래 큰 회사들이 먹으면 먹혀야죠.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그쵸. 우리 원래 그리고 왜 이거 니네 얘기 안 했냐 이런 식으로 화 많이 냈잖아요. 그죠. 저희는 또 그죠. 맞아요. 예. 저희는 뺏기는 거 전공이에요. 네. 예. 그런데 한번 뺏어 보려고요. 가짜 뉴스 우리 안 그래도 전공인데 놓을 것도 아닌데 뭐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나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그대로 만나 뵙지요. 윤세민과 UMC 김상조 기술행정관이었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